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혹시 이 영화를 N차 관람하신 분 계신가요? 네. 와,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NBC FM 영화음악 김세임입니다. 김세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호 감독님 소개하면서 시작할 텐데 우리 영화에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야? 네, 안녕하세요. 럭인 매진 만든 유태호입니다. 지난주에 GV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GV 지금 낮에 지금 하고 오신 거죠? 네. 아마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셨을 텐데 대부분 N차 관람이시지만 여전히 한번 오늘 처음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애초에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나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영화에 많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때 구체적인 좀 심리 상태나 상황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네, 구체적으로 심리 상태는 두려움, 고독함, 외로움이었었고요. 그리고 상황은 이제 작년 3월달에 이미 재작년 11월달부터 제가 벨기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한국 촬영 마치고 나서 2월달부터 해외에서 쭉 있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부터도 이미 사실 6월달에 제가 유럽에 넘어갔을 때 아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승객들이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코로나가 이미 터졌는데 이거 어디서 뭔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벨기에 이제 상황이 너무 심해져서 갑자기 나라가 락다운되고 락다운된 주말에 대부분 모든 영국 배우분들이 이제 소재가 그 드라마 배경이 영국이라 영국 배우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다 영국으로 넘어가고 스태프분들은 독일하고 벨기에 사람들이라서 각자 이제 독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벨기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독일에 계시니까 국경 넘어 독일로 갈까 생각했는데 그 주말에 넘어 월요일 날부터 국경도 잠겨지고 그 주에 이제 둘째 주였는데 배우자랑 뭐 소통하면서 비행기표를 사서 놀러와라 혼자 있기가 좀 힘들다 하는데 비행기표 사는 날 다음 날에 취소되더라고요. 재정편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단계별로 무슨 이상한 재난 영화처럼 단계별로 계속 모든 게 이렇게 막혀지더라고요. 비행기표가 취소되고 갑자기 식당 문을 닫았고 그때도 초기라서 뭔가 오다도 못하고 뭐 배달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나갔다 오고 싶으면 뭐 어디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동하는 것만 허가를 하고 나라에서 그리고 낮에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6시간 동안만 뭐 어떤 날은 어떤 날은 누구 이렇게 장볼 쓰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보고 호텔 로비까지 문다.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하지 못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미 제가 핸드폰 갖고 계속 제 일상의 기록을 했고 뭐 찍어놓고 뭐 인스타에도 조금씩 올리고 했는데 핵심적인 결정이 이거를 영상으로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제 다른 고민도 있었죠. 뭐 이거 일기를 써야 되나 편지를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이 오디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어떻게 누구랑 리딩을 하지 하면서 실제 제 태블릿 PC로 저를 미리 리딩하는 모습을 녹음하고 제가 저랑 연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이미 재밌어서 이거도 한번 찍어놓으면 재밌겠다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자아가 탄생해서 어떤 다른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뭔가 내 상황을 어떤 기승전결에다가 담아서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거죠. 그러면
히스레저 다큐멘터리 I am 히스레저를 보신 건 이걸 찍기 시작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네, 그 전이었었는데 네. 그때쯤이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마 인터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I am 히스레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공통점이 있네요. 소년미가 있는 배우라는 공통점을 가진 히스레저의 다큐가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아마 영화의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 신기하셨을 거. 혼자 찍었는데 꼭 누가 찍어준 것처럼 카메라 앵글들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미리 동선 체크하고 리허설을 다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럼 다 촬영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일상에서 뭘 경험하고 나서 이 일상을 찍어야 되겠다 결정했으면 바로 그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5년, 6년간 항상 미국에서 언제든지 오디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식 조명하고 삼각대를 2개 들고 다니거든요, 여행할 때. 그러니까 저를 찍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찍으면서 제가 그냥 정말 개봉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저를 위해서 찍거나 뭐 친구들 나중에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여주면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이렇게 핸드헬드로 하면서 흔들리면 잘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런 시네마 문법 안에서 딱 세워놓고 이렇게 스틸로 세워놓고 카메라를 거기에서 편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관한 고민을 해가면서 찍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벨기에에서 거리에 미리 나가서 삼각대 설치해놓고 네. 그 앞에 한번 지나가보고 네, 찍힌 거 보고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지나가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샤워 실신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앵글로 찍었는데 이제 뭔가 노출되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그 빨리하고 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또 앞뒤를 편집을 잘 하고 딱 그 핵심만 필요한 연결을 찍은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그 캐릭터의 스타일은 혹시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화에서 따오신 게 맞는 건가요? 베를린 천사의 시의 그 캐릭터의 마지막 그림을 꼭 그 베를린의 천사의 시의 그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이 실루엣을. 예. 그런데 그건 그냥 이제 시각적인 거고 그냥 스타일 물어보시길래 이제 제가 너무 겁내했었던 거는 제가 제 말을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면 그게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를 비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서 제일 냉정한 그리고 스스로 그런 시니컬한 면도 있거든요. 제가 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세이디스트적인 것도 있고 그거를 이 캐릭터에다가 놓고 그리고 순수한 제 어떤 반면을 그거를 대답하게 만들자 하면서 그렇게 분리시킨 거죠. 네. 아마 요 멜랑콜리 얘기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몇 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아닌가. 이태호라는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각, 몰랐던 욕망 가운데 하나가 멜랑콜리를 담고 있는 디지털 영화를 찾고 있다라는 멘트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그 조금 더 구현해서 그 멜랑콜리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영화를 찾고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제 멜랑콜리라는 감수성은 저한테는 슬픈 거를 아름답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데피니션인데 슬픈 아름다움. 그런데 슬픔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었던 제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10몇 살 때부터 항상 좀 외로웠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고립되는 상황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게 나라와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안에서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사랑하고 자식이 필요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포들이 그렇거든요. 그 안에서 느꼈던 그런 슬픔, 사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우울함이 제 인생에 이렇게 밑바탕으로 있으니까 멜랑콜리와 살짝 슬프면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표준에서 조금 슬프다 해서 떨어지는 에너지잖아요. 저한테는 멜랑콜리가 업되는 에너지였었어요. 그래서 멜랑콜리 하는 거를 항상 존재했고 너무 좋아했었던 감정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나마 이 멜랑콜리한 제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는 그런 감정이어서 그런 요소를 항상 붙잡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특별히 왕가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안 첫 영화들도 보면서 웨딩 번켓 같은 영화들 보면서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항상 그런 영화의 그런 공감심 같은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찾았었죠. 그리고 또 똑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감정이 어떤 사람한테는 풍선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멜랑콜리라는 감정이 심연으로 가라앉히는 추가 아니라 유태호 감독님께는 물밑에 있던 유태호 씨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유태호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영화들로 관심이 옮겨간다면 영화를 만든 감독님도 꽤 보람이 있지 않을까. 전사의 시나 그리고 제가 약간 놀라는 게 이제 준경삼님과 접속은 다 알겠지라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더군요. 시간이 많이 흘렀더군요. 네, 그래서 접속과 준경삼님이 저에게 마치 시민케인처럼 아주 오래전 영화처럼 느껴지는 관객분이 많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서 준경삼님과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영화의 존재를 모르셨다가 이 영화를 보시고 준경삼님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이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아마 이 유태호 감독님도 꽤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김연아 작가의 소설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나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나에게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떠오른다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영화를 봐도 나에게 그 영화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먼저 떠올라서 말하자면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 그래서 이름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마 유태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영화 혹은 어떤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질문을 지금 올려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영화에 꽤 많은 먹방이 나와요. 흥행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배치인지. 아니 그러지는 않죠. 근데 요리하는 거하고 먹는 게 그냥 제 일상에 제가 너무나 즐겨하고 제 취미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저를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그거를 다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 찍어놓은 거죠. 네, 여기 그래서 질문이 조리도구가 많이 보이던데 한국에서 챙겨간 조리도구인가요? 현지에서 산 건가요? 한국에서 있는 건 다 한국에서 산 거죠. 구멍 뚫린 국자, 선반의 소스 등은 현지에서 산 건가요? 라고 그거 물어보셨어요. 선반에 있는 소스요? 아마 부엌이 아마 선반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벨기에였었나요? 벨기에 호텔에서 벨기에 호텔에서요? 네, 제가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가서 다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장 본 거예요, 다. 네. 요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음식 중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혹시 뭐였나요? 제일 궁금한 맛. 그쵸,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저도 여기 많은 요리가 나오지만 특히 팥으로 해서 빵에 발라먹는 그 맛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맛있었어요. 그 레시피를 따로 나중에 공유를. 그리고 아마 이거는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에 대해서 항상 영화 감독들에게 궁금함을 갖잖아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 바나나와 방울토마토를 접시에 담고 그게 방울토마토가 이제 사라지는 시퀀스를 연출하신 이유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시퀀스를 오디션 장면 나오기 전에 이제 제 상상 속에서 그냥 감으로 이거를 찍었었기 때문에 이 전에 여기다가 넣어야지. 왜냐? 일단은 너무나 유명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느냐에 관한 비법의 책이 있어요. Save the Cat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나오는 상업적인 캐릭터의 공감심을 느끼려면 그가 누구를 구해줘야 되거나 누구를 케어해준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리들리 스콧 감독님도 그 책 너무나 그 할리우드의 전통의 책이라서 엘리엔이라는 영화에서 리플리 캐릭터가 엘리엔을 죽이러 가기 전에도 그 고양이를 하나 이렇게 안아줘서 이렇게 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이프 캣 논리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 논리를 그 시나리오에다가 넣으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뭔가 그 호텔방 외에 호텔 안에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누가 같이 있는 뭐 신이나 뭔가 같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자아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맴돌고 나중에 딱 오디션할 때 그걸 나타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먼저 놓으면 운동하는 장면도 그 전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들어가면 빨래하는 장면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넣으면 그 다음 날에 또 장 보러 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편집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재밌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잡을 수 있게 그 오디션 씬은 그 전에다가 놓고 그 방울토마토 씬 그 뒤에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자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길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게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숨어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취향일 텐데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 사람이 어떤 면은 아는데 어떤 면은 여전히 모르는 채로 존재할 때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는 어떤 영화든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는 약간씩 미스터리 끝끝내 알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스터리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 영화의 미스터리라면 방울토마토 누가 먹었을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재미있는 상상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거기에서 100명의 영화를 보면 100명의 상상이 다 다를 수 있는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언제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많이 물어보실 텐데 빈드럽에 네. 대한 이야기, 그 영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단은 그러려면 그게 어떤 작품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크리스 바덴이라는 작가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 중에서 빈드랍이라는 작품을 항상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저도 모르게 안트베르페 그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도 전에 제가 미술관을 찾아가서 계속 가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냥 영감 받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계속 혼자 가서 막 2시간 동안 그 옆에서 앉아있고 그랬었어요. 뭐 시나리오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딱 그 코로나 터지고 락다운 되니까 이 이야기의 기승전결 안에서 맨 나중에 이 다른 자를 옥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느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요거를 만들려면 얘가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 작품을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어떻게 소개시켜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에 그냥 타고 올라가면 다른 그림들이랑 하나씩 컷별로 편집해서 보여주면 날아가서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도착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그림이 이거면 그 시나리오 상태에서 그 전에다가 그 에비던스 같은 거 증거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얘를 예고해주는 뭐 다른 한.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책을 찍었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계속 그 책하고 그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서.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실제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었을 때 현실감인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위로감인가 안도를 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인형도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책을 보면서 그만큼 이제 그 작품을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 책을 들으면서 계속 다녔어요. 항상 제가 원래 항상 시나 뭐 작품을 준비하면 항상 시나리오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어디다 놔두지 않고 그 책을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하필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 책 옆에 연필이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봐. 내 상상 속에서 거대한 뭔가 존재인데 이 존재가 더 크게 부각되는 앵글에서 찍어서 연필을 떨어뜨리면 그리고 그거를 고속,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나중에 편집실에서 이렇게 하면 실제 제가 봤었던 빈드랍 영상에서 딱 교차 편집해서 넘어가면 얘가 이거를 만들었다처럼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꿈 같은 장면이기도 하고 트랜지션에서 참 좋았었던 딱 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소개하고 하필 안트werp에도 있고 가서 찍기도 하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영화적인 기승전결에서 또 좋은 트랜지션 거리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삼각자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빔드롭을 세우는 영상은 실제로 존재했던 푸티지를 받아서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항상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보고 한번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극장에다가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그걸 유튜브에서 복사해서 그냥 편집해서 넣어버린 거죠. 제가 재밌으려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뭐 천호희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보는데 저작권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고맙게도 N9 아트9에서 그 카피라이트를 다 풀어줬어요. 네, 그 허가를 다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 편집도 그래서 가능했고. 난 너무 신기해 저는 그게. 그냥 제 맘대로 막 다 쓰고 다 써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창작하는 입장에서. 그러게요. 저작권 푸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리보. 자, 그 시즌 아니죠? 시즌 아니래요. 그래서 이 하리보 혼자 다 세웠겠죠? 네, 혼자 다 세우신 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이거는 뭐 구체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그 하리보 시퀀스 자체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제 상상 속에서 제가 고립된 호텔방 밑 뒤에서 메가폰 들고 얘들아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 나와서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게 떠올라요. 그게 제 혼자 상상 속이었고 이런 거를 또 찍었으면 재밌었겠다 상상 속에. 그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장 보던 날에 최대한 많은 하리보를 사는데 그때 또 이렇게 현금이 있었던 게 그만큼밖에 없어서 이제 8봉지를 샀는데 16유로로 엑스트라 비용을 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놨던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찍을 때마다 계속 몇 마리들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니면서 또 세우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조명 설치도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저기 구석에. 그래서 그것도 어떤 스테디움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듯이 이렇게 일부러 설치해놨고 그리고 그 몇 번 그거를 연습하고 그 침대에서 제가 저랑 같이 대화하는 날에 그거 밤에 찍었고 그거 찍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누워 있고 그 누워 있는 장면은 그 다음날 낮에 찍었고 뒤돌아가서 이제 이 하리보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 했었던 이제 제 다음 생각이었었으니까 그때 밤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한 시퀀스를 위해서 투자한 거죠. 도미노 세우는 마음으로. 네네 한 8시간 걸렸어요. 그 한 샷을 하려고 나올 때까지. 그 음악도 실제로 틀면서 들으면서 딱 그 순간에 그 박자에 딱 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거 딱 1초 느리거나 1초 빠르면 그
그 느낌이 안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좀 고생을 했죠. 예, 지금 자연스럽게 음악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장면에 흘렀던 거 프라이 하이트라는 곡이죠. 네, 그래서 그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이 영화 음악 감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리듬을 만드는데 그 음악으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셨는지 음악 감독 유태호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벨기에에 있었던 동안에 벨기에에서 썼던 음악들은 다 제가 그 당시 때 듣고 있었던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는 음악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소개됐었고 쓰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 뭐 그게 멜랑콜리 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에 관한 갈망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자유에 관한 곡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독일에서 정말 국민 명곡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독일 사람들이 같이 술 먹고 놀다가 카라오케 가서 노래 부르자 하면 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예요. 네. 근데 86년도에 나왔나 85년도에 나오는 곡인 것 같은데 그때 독일의 통일에 관한 얘기를 담았었던 그런 곡이었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그때는 이제 동독에 관한 그런 우리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서 같이 느끼는 자유. 네. 근데 나중에도 이 노래를 많이 뭐 다른 의미로 많이 쓰게 됐고 그 안에 구절들이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저한테는 이제 또 다른 의미 있고 이런 제 영화 속에서 그래서 너무 적합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곡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엔딩곡 얘기를 해주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을 만드시고 네. 노래도 하시고 네, 그게 네. 제가 이렇게 음원이 나와야죠. 이거 네, 제가 편집을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제가 찍었던 거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가 그냥 작사 작곡도 취미로 하니까 사실 별도로 제가 한국 들어와서 그냥 느꼈던 나이 들어가는 거에 관한 얘기를 젊은 감수성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런 곡이 나왔네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 끝나고 우이와 재훈이한테 보여줘서 정말 영화에다가 크레딧으로 넣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좋은 서제스트를 받아서 네, 그렇게 같이 쓰게 됐네요. 지금 약간 좌절감이 밀려듭니다. 취미 삼아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곡이 나왔네요. 하는데 퀄리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곡이 나오는지 좀 솔직히 네, 그냥 중독성이 있어서 네, 이게 네. 소리 말하는 후크가 있어서 네. 이게 좀 오래 좀 맴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음원 나오면 저작권료가 네. 솔솔하게 들어올 수 있다. 오늘 한번 제가 공개해 볼게요. 공개할 게 뭐냐면 N9과 그리고 제 소속사랑 좀 얘기했는데 이제 싱글 릴리즈로 하기로 했어요. 너무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실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러면 이제 연말에 가요 시상식 무대에 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지 맙시다. 저는 진짜 그냥 이제 세상으로 이제 가라 하는 제 이제 사춘기 넘어가는 아이한테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어쨌든 팬데믹 기간에 격리돼 있는 동안 나 자신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고 기록하던 와중에 오디션 기회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픽션이 가미가 되어서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까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벨기에에서의 촬영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서울 장면이 이어붙기로 한 건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언제 이걸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기획이 되신 건가요? 올해 1월달에 결정이 됐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벨기에 편집본을 그냥 집에서 친구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N9에 계신 주의 이사님이 보면서
이 정도면 재밌는데 이 정도면 좀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좀 더 한국에 있는 나의 모습도 찍으면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서제스트를 해주셔서 저도 다시 저를 객관화시켜서 제가 정말로 이미 외로움과 뭐 이렇게 고립된 저의 두려운 모습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기나긴 고민 끝에 4월 11일 날의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었던 거.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계속 찍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저의 솔직한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또 대사화시켜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등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캐릭터를 마무리 짓게 말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찍은 거죠. 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엔딩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엔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이 엔딩 장면의 의미, 마지막 거울씬에서 지금의 태호가 그 신태호의 옷을 입고 퇴장하는 장면, 어떤 의도였는지 그 장면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자도 나였었고 반대자도 나였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도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고 누구나도 그 여러 모습들이 부딪혔을 때 용감한 나가 이 내가 두려움 갖고 있는 나하고 머릿속에서 싸웠을 때 누구를 이기게 만들어야 되나, 조심스러운 나와 그 무식한 나 객관적인 뭐 시니컬한 나와 순수하고 좀 로망 갖고 있는 나,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한 사람에 다 합쳐져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질문도 연결될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 찍은 마지막 장면에 하늘을 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묻고 잘 살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떤 태호가 어떤 태호에게 묻고 답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질문하는 태호는 누구고 답하는 태호는 누구인지를 궁금해하셨어요. 다 저죠. 네. 다 저예요. 네. 단지 제가 저한테 제일 냉정한 비평가라서 그게 제가 저를 스스로 항상 괴롭혀요. 생각해서 혼자서 뭐 상상의 시간에 빠질 때마다. 그래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벨기에 마지막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비행기 지나가는 장면.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집에서 가끔 창밖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 지나갈 때 비행운이라고 그러죠. 비행기가 남기는 구름. 비행기가 실제로 지나가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하고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데 비행운만 남아있는 하늘을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저 비행운을 남긴 비행기는 어디로 갔을까? 혹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비행기 안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 고양이를 안고 설명을 해줘도 얘는 멀리 있는 비행운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창틀에 있는 비둘기에만 관심이 많죠. 억지로 안고 멀리 있는 비행운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데 이제 인간이라는 종만 할 수 있는 짓이 아닌가 싶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내는 건 인간만이 하는 짓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러다가 영화라는 게 결국 비행운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의 흔적이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비행기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건데 결국 영화라는 것도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의 흔적들을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영화에 남기는 거니까 그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감정이든 아니면 관계든 그 무엇이든 그렇게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 비행기가 있었다는 걸 비행운으로 아는 것처럼 그래도 세상에 이런 괜찮은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비행기가 남기는 비행운을 보면서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통과하는 유태호라는 사람의 비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궤적을 남기면서 이 팬데믹 시대를 통과했던 한 사람의 기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신태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올려다 봐라는 것처럼 그냥 영화 보는 관객들은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누구는 저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싸우고 있었구나라는 흔적이 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벨기에의 마지막 비행이 이 영화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무척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런 어떤 작가가 그랬죠. 이렇게 비행운을 안도의 긴 한숨이라고 표현한 분이 계세요. 물론 그분도 기나란 작가이신데 비행운이라는 소설집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도하면서 내쉬는 긴 한숨 같다.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같은 비행기가 떠난 뒤에 남은 비행운을 보면서 그 뭔가 안도의 긴 한숨 자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안도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외로운 건 아니구나 라는 안도, 나만 두려웠던 건 아니구나, 나만 지겨웠던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일 수도 있고, 그래도 영화 속에 있는 저 사람은, 영화 속의 이태원은 그래도 그 시간을 잘 이겨냈구나, 이겨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어떤 안도의 어떤 한숨 자국 같다는 생각도 문득 했었고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네. 여기 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하리보 다 드셨나요? 다 못 먹었어요. 찍고 나서 또 그때 바닥이 좀 그러니까 먼지도 묻고 해서 못 먹었죠. 그리고 이 엔딩곡 가사에 대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버웰밍을 한국어로 하면 보통 압도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감독님 인생에서 가장 오버웰밍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를 묻는 질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갔지? 지우셨나? 아니죠? 어디 갔니? 그러면 일단 오버웰밍에 관한 노래 가사 중에서 Save me out of this overwhelming life.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네. Save me out of this overwhelming life라고 하셨는데 왜 본인 인생을 overwhelming life라고 표현하셨는지, 그리고 왜 save me라고 표현하셨는지, 그러니까 엔딩곡 가사에 담긴 유태호 감독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추상적인 표현인데, 오버웰밍이라는 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모든 오감이 너무 정보가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서 너무 오버웰밍한다. 그러니까 파도처럼 나를 스쳐 몰아세우는 그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지만, 그게 바쁘게 지내도 갑자기 팬데믹이 이렇게 팍 터졌을 때도 모든 게 다 그 외로움도 너무 오버웰밍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였던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시의 소음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조용한 것도 너무 오버웰밍했고, 그냥 지난 몇 년간은 모든 게 너무 오버웰밍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모든 오감이 되게 자극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받아서 인생한테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 곡에 인생, 네가 나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문을 부셔서 헤쳐나가고 싶고, 너 때문에 오버웰밍하는데 네가 나를, 내 인생을 오버웰밍하게 만드는 인생아, 나를 여기서 또 구원해서 또 용감하게 살게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인생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음원 나올 때 이제 음원 밑에 설명으로 벅스나 멜론에 음원 설명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이거 물어보세요. 포스터에 저 글씨를 혹시 직접 쓰셨냐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네요. 로그인 벨지움. 아니에요, 여기 마케팅 팀에서 왔어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쓴 거 아니랍니다. 네. 그리고 락다운되고 우울했던 감정들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는데, 반대로 그
그 시간 동안 재밌거나 행복했던 기억도 혹시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았죠. 특별히 뭐 잊어버렸던 사소한 행복들이 더 많아졌고, 근데 그거 뭐 사실 락다운 전후 이렇게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선택이거든요. 락다운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없이 우울할 수도 있으면 제가 마음에 그 선택을 하면 한없이 우울하지 어떻게 우리 이제.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뭐 그냥 반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항상 호기심 있게, 모든 게 호기심으로 번역하니까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임순례 감독님하고 이동진 평론가께서 나눈 대담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행복은 재능의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객관적으로 나 행복해, 덜 행복해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행복을 느끼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우린 그런 재능이 부족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재능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좀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신기한 얘기네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제가 행복이라는 게 사실 감정인데, 그럼 감정이 뭐예요? 호르몬이 뇌에서 배출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을 재능으로 표현하기에는 그것도 자기만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재능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어떻게 그 호르몬 배출해서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도.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동진 평론가님께 네. 제가 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그 그러니까 그 신태호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보고 싶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 담긴 감정과 연기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스스로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큰 건지, 아니면 정말 영화 찍으면서 그 캐릭터가 나지만 그 녀석을 정말 좋아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정말 그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표정이 저는 그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 배우가 너무 연기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래서 배우한테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리워했었던 것이 그 캐릭터가 아니고 그 캐릭터가 저한테 줬었던, 그 캐릭터를 탄생시켰었던 환경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너무나 바쁘게, 그거도 행복하고 그거도 즐겁지만 너무 또 오버웰밍하니까 그게 참 내 인생에 밸런스가 없나? 조금 다시 그렇게 그때 좀 쉬는 것 같기는 했었는데 조용했었고 매일매일 다른 생각도 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워하긴 했었지만 이제 그리워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순간순간들 찾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순간들을 찾기를 위해서 제가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해요. 네, 좀 자연 속에서 좀 한숨 돌고, 그래서 산에 있는 장면에서 그런 너레이션도 이렇게 깔아놓은 거고, 네, 그래서 맨 나중에 그 그리운 눈빛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정말 연기였었어요. 이 기승전을 전달하고 싶은 보는 입장에서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었던 연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게 통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했었기 때문에 연기는 사실은 아니었었죠. 그냥 제가 느꼈었던 거를 그냥 진솔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게 너무나 주관적인 개인적인 얘기이다가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통하나 안 통하나라는 계속 그런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만들어가면서 지금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되게 고마워요. 이 얘기가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오로지 우리 배급사랑 배우자의 얘기를 듣고 이거 괜찮은 영화다, 재밌어 이러니까 네, 저도 그 말만 믿고 이렇게까지 온 거죠. 저 혼자서 그게 전혀 판단이 안 서요. 네. 감독이 연기 디렉팅을 잘해서 배우의 연기가 괜찮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지금도 들었고요. 이 타이밍에 이 질문 괜찮겠네요. 지금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데 지금 너무 오버웰밍 하시는데 정말 휴가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제 체형의 팔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오버웰밍하게 느껴지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이 설명을 뭐 개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할 때 손을 자주 따요. 옛날에 좀 빨리 먹어서 체를 많이 했었고, 근데 한 손가락을 따면 여기 따서 제 배 쪽에 어디가 풀리는지 느낄 정도로 해요. 여기를 따면 또 다른 부위가 어디 풀리는지. 그러니까 몸이 뭔가가 이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를 되게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부위에서는 남보다 엄청 둔해요. 그러니까 그 극과 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도 모든 게 너무 오버웰밍해요, 항상. 지금 제가 6주 전에 코로나가 걸렸었고, 한 달 전엔 또 발이 부러졌고, 이 안에서 또 몸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작품도 막 이제 준비하고 같이 연습하고 외워야 되고 하는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 떠도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정리하면서 이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뭔가 급하고 바쁘고 항상 시간이 모자란 느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보통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 저는 그거 로또 1등 같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는 워라밸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내 것은 아니. 영원히 내 것은 아니. 누군가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네. 로또 1등 같은 거죠. 누군가는 워라밸을 누리고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마침 체한 얘기 하셨으니까 이 타이밍에 이게 어떤 대답이 나올지, 과거의 태호와 멜랑콜리를 이야기한 후에 약한 현재의 태호를 약하지 않은 과거의 태호가 해준 만두를 먹고, 약하지 않은 과거의 태호가 해준 만두를 먹고 약한 현재의 태호가 만두 먹고 아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너무 이제 무식하게 빨리 먹었어요. 네. 답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영화에서 어쨌든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림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뭐 어쩌면 미래의 나일 수도 있는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을 시작처럼 영어로 마무리했는데 네. 영어라는 언어가 처음과 끝이 된 이유,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상징적으로 제가 쓰는 언어를 영어 속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로 구성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미래와 꿈에 관한 얘기를 했고, 현재는 영어였었고 과거는 독어였었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서 지냈으니까 그렇게 쓰면 제가 저를 또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더불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언어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관한 뉘앙스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감수성을 느끼게 해주는 배우가 지금까지 제가 크리스토프 월츠 배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스터즈에서 그 캐스팅 그런 설도 있는데 이 사람을 캐스팅할 때까지 만약 못 찾으면 이 영화는 우린 그냥 엎어버리자 타란티노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테리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도거도 하고 영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인 배경에서 언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사회생활 했을 때 정체성으로 봤을 땐 저한테 큰 고통이었었지만 그 고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창작으로 풀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내가 어필하고 내 거를 그냥 편하게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구성을 만들게 됐고 동시에 내가 이거를 독어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봤을 때 한국 자막을 깔아야 되니까 독일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시적으로 느껴질래나에 관한 영감은 이제 이 영화 그 저기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받았었던 거죠. 예, 왜냐면 너무 시 같거든요. 그냥 독일말을 못 알아들어도 너무 시 같아요. 그래서 독일말에 관한 선입견도 좀 깨고 싶기도 했었고요. 네. 제가 휴그랜트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호 감독님 때문에 독일어가 처음으로 멋있다는 느낌을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받았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배우, 예로 들었던 크리스토퍼 왈츠는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악당 한스 란다였나? 네. 정말 영화 보는 눈에 스크린에 손을 넣어서 목을 조르고 싶던 네. 그 얄미운 악당을 연기한 그 배우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태호님 설명에 진정성이 있고 정말 한국어로 감정을 잘 표현하십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매우 깊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쉽지 않은데요. 이런 깊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럼에도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깊게 생각하는 것도 저도 조금 오그라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냥 여러 감수성을 느꼈다는 게 인생에서 이제 제가 배우자랑 같이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니키한테 생긴 거에 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 고생이 외모에 안 보이니까 참 신기하다고. 왜냐면 어떤 고생을 했으면 외모가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거나 뭔가 주름이 생기거나. 근데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 뭔지. 근데 제가 사춘기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중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3월달에 독일의 어떤 곳곳 시골 마을에 홍수들이 났거든요. 대홍수들이 났는데 그때도 한참 제가 심리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5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사춘기 때 살았는데 그때 대홍수를 2번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래서 파산 시청을 신고를 해야 됐었고 제가 아버지가 93년도에 같이 그 식당을 살리려고 1층에 완전히 물이 다 차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아버지가 또 다른 사업 때문에 한국에 와 계셨는데 혼자서 저기 차량차량 파도들이 이제 또 들어오려고 그 한참 겨울이었을 때 12살 때 혼자서 12, 13, 그때는 14살이었었지 벽돌을 싸고 모래주머니를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동생은 3살인데 엄마는 혼자 계시고 누구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거 막 다음날에 제가 쌓아놨던 벽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혼자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 큰 주차장 문 앞에다가 이걸 세우려고 했었지? 그냥 보일러실에다가 그 작은 문 앞에다가 그 벽을 세워놨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2층에 한겨울은 따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크리스마스 날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돌돌 그냥 그 아우터웨어를 입으면서 잤는데 그 멋진 독일 나라에서 전기와 그 히터가 안 들어와서 진짜 입김이 나오면서 이렇게 깨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생한 경험 중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강도도 당했고 아무튼 진짜 많은 것들을 이제 겪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겪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를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한 생각도 많이 했고 사춘기 때부터, 그러니까 12살, 13살 때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시스템이 강하고 내가 이런 규칙 안에서 살아야 될 주장을 강하게 한 사람 앞에서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 컨트롤이 없다는 거를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뭔가 언제 어떻게 다가칠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코로나 겪고 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 질문의 핵심 이제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면 생각이 깊어지는데 근데 참 이게 닭인지 달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헤쳐나가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한없이 부정적으로 굴러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답은 뭔지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생하면 그래도 인생을 조금 더 여러 면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상력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다른 소비욕은 없는데 제가 고생 사재기를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도 이제 원래 사실 불행 배틀이 시작되면 웬만해서는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불행 배틀의 승리야말로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승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3살짜리 여동생에서 제가 접었습니다. 내가 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이거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은데요. 왜 과거를 싫어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은영 박사를 모시고 오은영 박사님께 나중에 상담받으실 때 더 좀 자세한 얘기 지난날에 태워놓은 오은영 박사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언젠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질문은 여기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질문은 어떻게 답 가능하신가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신가요? 참 이것도 답하기가 어려우네요. 왜냐면 당연히 외롭진 않죠. 너무나 좋은 사람들 옆에 있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술적인 외로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인생에 항상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 욕심에 관련되는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욕심내고 싶은 소통 아니면 욕심내고 싶은 제 모습 아니면 제가 욕심내고 싶은 어떤 성찰의 미래의 나 그런 욕심들 때문에 외로워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한 제 아티스틱한 면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행복하죠, 사실. 너무 좋은 사람 배우자도 옆에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 특권적인 자리거든요. 팬데믹 때 핸드폰으로 찍은 영화를 개봉해 이렇게? 지금 영화 시장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시인이 쓴 글 중에 그냥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심심함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을 때 느끼는 게 외로움이다라는 표현을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심심함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심심함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인데 그냥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건 대부분 심심함. 근데 외로움은 정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지금 나이가 없을 때, 그게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심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 시인의 말을 듣고 했었거든요. 지금 문득 그 얘기가 떠올랐고요. 이 질문은 벌써부터 차기장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네. 감독님.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독으로 데뷔하신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꿈꾸고 영화 개봉을 꿈꾸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데 일단 지금 첫 발을 떼셨단 말이에요. 네. 머릿속에 배우 유태어가 아닌 감독 유태어로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뭐 만들고 싶은 이야기들이 혹시 있나요? 옛날부터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과 이야기들이 많고 기획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현재로서는 저는 배우로서 욕심이 더 많아서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고 지금 오로지 연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와중에 시간이 좀 남다가 운명이 저를 어떤 길을 아니면 어떤 기회를 던져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들을 어떻게든 간에 풀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 그냥 프로듀서 크레딧을 달고 이런 기획이 있는데 누가 가서 써봐라, 아니면 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누구한테 맡겨서 연출해달라, 내가 연기할 테니까, 아니면 정말로 혹시나라도 뭐 투자를 받고 이거는 태워해야 돼, 써서 태워 뭐 연출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가서 봐봐야 되는데 이야기는 많죠. 이야기들은. 네. 시나리오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구상 단계가 아니라 어쨌든 실제로 시나리오 형태로 뭔가 이렇게 끄적이고 계신 작품들도 있는 거네요. 네.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그리고 정말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쉬운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금돼지 식당이 나오는데 땡스 투 금돼지 식당이 나오는데 금돼지 식당은 왜 영화에 안 나오는 건가요? 금돼지 식당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달라는. 왜 영화에 없는데 크레딧에 올라왔나? 네, 사실 제가 이제 우희하고 재훈이랑 같이 금돼지 식당에 데리고 가서 찍었거든요. 네, 찍었는데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안 붙더라고요. 소리도 좀 안 좋았었고, 그냥 찍어놓긴 찍어놔서 그냥 다 허가를 받고 찍어야 되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그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도 괜찮다고 뭐 찍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으로 크레딧은 올렸고 근데 편집당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이건 저도 궁금해요. 스스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내가 찍었지만 이건 참 잘 찍었다. 혹은 만들고 다시 보니 이 장면이 또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또 더 좀 느낌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그래도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들은 뭐 한 장면은 아니고 현실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 그런 트랜지션들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게 얼핏 잘못하면 뭐야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하게 음악이 딱 들어가서 음악의 타이밍에서 이거를 살짝 사람을 잡아먹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schau einfach nur hoch, 그러니까 이거 대사를 칠 때 이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감정들이 schau einfach nur hoch, 이게 좀 그렇게 쳐야 될 건지 아니면 달래주듯이 schau einfach nur hoch 하면서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음악이 들어가서 딱 그 상상의 장면이 넘어가는 트랜지션들, 아니면 처음에 영어로 했을 때 그냥 이제 대사를 치는데 그 대사 외에 즉흥 연기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화면 속에 있는 배우가 딱 이렇게 제자리 화면으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 화면으로. 네. 화면 속에 텔레피션. 그러니까 이런 편집 법들,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들이, 아니면 연필 떨어뜨렸을 때도 그때 그 태호를 더 거대한 뭔가 심처럼 표현하려고 해서 카메라 앵글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의자 위에 서서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거의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짜 상상으로,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된다 같은 거 교과서 안에 제 머릿속에 안에 없어서 모든 거를 그냥 다 시도해버리는, 그냥 진짜 무식하게 시도해버려서 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설득됐다는 게 그게 제일 뿌듯해요, 제가. 네. 저는 아까 비행 온 장면이랑 그 장면 직전에 그림자에 의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장면. 그림자로 존재하는 태호가 커다란 그림자에 이렇게 집어삼켜져서 네. 더 커다란 그림자의 일부가 되는 장면. 해가 질 때요. 예, 예. 네. 그 아까 말한 그 태호와 태호의 질문과 대답이 나올 때 그 네. 장면이 좋았고, 마지막 엔드 크레딧 장면. 네. 저는 양쪽 화면이 이게 약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로봇의 눈 같기도 하고요. 약간 월이 같은. 약간 양쪽 눈에 서로 다른 태호가 비치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가고, 그래서 크레딧에 집중을 못했었어요 정말. 예. 춤추는 걸 계속 보느라고. 그래서 엔드 크레딧, 예. 그런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유태호 감독님 얼굴 보고 싶은데 왜 물을 안 드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얘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이거 좀 그러니까요. 맞아요. 참고 다 끝나면 물을 마시려고. 우리 마스크가 벗은 순간을 찍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일단 물은 일단 저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유태호 감독님은 안 되시고요. 여기 저희 시간 언제까지예요? 네? 50분 남았다고요? 50분요? 50분 남았다고요? 5분이요? 50분 남았으면 네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질문이 지금 너무 밀려갖고 앞에 마지막 엔딩곡 라이브 질문을 빼겠습니다. 라이브를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식줄에 한계가 없었다면 만들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벨기에에서? 네, 있었어요. 그 벨기에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했을 때 현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나오는 식재료들의 질감이, 퀄리티가 우리나라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항상 한번 통과하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마음껏 요리를 못했던 거는 아롱사태살, 소고기 아롱사태살 가지고 끓여서 우육탕면을 쌀국수로 우육탕면을 만드는 거를 그냥 그쪽 현장의 고기와 야채로 한번 만드는 그 제 메뉴 중 하나가 그거 집에서 옛날에 좀 자주 만들었었거든요. 굴라시도 그렇고, 굴라시도 못 만들어서 좀 아쉬웠고, 대신에 제가 한 번도 못 만들어봤던 요리들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왜냐면 벨기에 쪽에 프랑스와 밑에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좀 이렇게 모로콘 음식인가 북아프리카 음식을 실제로 벨기에 저기 슈퍼에서 그 식재료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탕진을 좀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네, 탕진이 이제 모로콘 전통 음식인데. 탕진. 예, 탕진. 그 탕진에다가 쿠스쿠스랑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야채랑. 그 외에 제가 옛날에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많이 요리했던 거. 네. 그 정도. 중간에 언급되는 영화 제목은 궁금해하지 않으시다가 요리 지금 갑자기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봤네요. 네. 이렇게 밀린 질문 빨리빨리 하고 5분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2칸 뜯었다가 한 칸만 다시 뜯어 쓰신 건 휴지가 혹시 나중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 아끼고자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맞추셨네요. 그리고 유태호에게 꽃이란? 꽃의 맛은 어땠나요? 꽃이랑 저를 그 순간에 즐겁게 만들어 놓은 것.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귀에 꽃을 꽂을 때가 신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것도 나중에 편집하고 나서 니키한테 들어서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머리 어디다가 뭐 꽃을 붙이는 게 사람이 좀 맛이 같다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몰랐었거든요. 네,
그 순간에 그게 그냥 좋아서 하나 떨어졌네 해서 이러는데 사실 이제 정신 상태가 붕괴되고 조금 이상해지는 거를 꽃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그 꽃을 딱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뒤에 화면에 뒤에 벽에 붙여 있는 그 그림. 그림이 있잖아요. 사진이에요. 영화 그게. 사진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살짝 영화 그 히치콕 영화에서 나오는 버티고에 그렇게 살짝 이렇게 어디 굴러 빠져서 현기증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현기증 오프닝 크레딧 같은 느낌.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생활했을 때 그 싫어서 그 사진을 떼어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뒤 돌려서 이렇게 옆에 놔뒀거든요. 근데 촬영하면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걸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디션 본도 준비했을 때 여기 자르고 뒤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맞아요. 네. 헤일로처럼 이렇게 보이게 일부러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친 거를 봐야 되는데 꽃으로 미친 걸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좀 실용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전히 멜랑콜리가 담겨있는 디지털 영화를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최근에 발견한 영화들이 있는지, 어쨌든 유태라는 그 게이트를 통해서 네. 그 문을 열고 네. 또 다른 영화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이 영화는 내가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은 영화들이 혹시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문라이트를 만든 베리 젠킨스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문라이트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비어 스트리트 커터 그런 그냥 한국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 영화인데 종이달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참 딱 보셨어요? 네, 맞아요. 딱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를 만나야 될 그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그냥 만나야 될 결정적인 부분에 슬로우 모션을 깔고 지하철역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음악과 그 구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거는 조금 그러려고 노력했었던 영화는 저기 Tree of Life, Tree of Life. 근데 너무나 그 의도적으로 해서 조금 저는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분들이 좋아해서 저도 언급하고는 싶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애들 노는 장면을 아버지가 자기 애들을 노는 장면을 그림자를 이제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그림자를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올바르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영화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요. 테렌스 멜릭 감독의 테렌스 멜릭 영화를 말씀하신 것 같고, 베리 젠킨스 감독 영화는 국내 아마 개봉 안 하고 VOD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제목을 원제로밖에는 아마 원제를 그대로 읽어서 아마 VOD로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종이달은 저도 좋아하고요. 미야자와 리에가 출연한 너무 훌륭한 배우죠. 저는 손으로 하늘에 달 지우는 장면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종이달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멜랑콜리를 담은 디지털 영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영화 속에 태호가 말하고자 했던 그리워하는 어떤 이 영화의 감정, 멜랑콜리를 글쎄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좀 더 쉽게 풀어내면 싱스트리트에서 라피나가 얘기했던 행복한 슬픔과 조금 닮아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슬픈 행복과 행복한 슬픔은 다릅니다. 슬픈 행복은 결국엔 슬픈 거고요. 행복한 슬픔은 슬프지만 결국은 행복한 거거든요. 싱스트리트는 그 뮤지컬 영화 말씀하시는 거? 밴드 하는 이야기 고등학교에서.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브릿팝에 좀 꽂혀서 제 곡을 그런 장르로 만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스미스라는 밴드를 너무 좋아하고 그 스미스가 옛날 70년도 브릿팝의 밴드인데 장르는 브릿팝인데 모리세이라는 그 싱어가 목소리가 무슨 참 뭔가 슬프고 되게 짠해요. 목소리가 톤이 되게 멜랑콜리하고 또 그러니까
대부분 팝 장르의 음악이 되게 밝은 음악들이잖아요. 되게 구도가 되게 해피하고. 네, 사실 제 음악의 구도도 저기 I Don't Care 그 코드거든요. 되게 평범한 코드인데 목소리를 어떻게 가는 거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스미스라는 밴드는요 500일의 썸머 보셨죠? 네. 썸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톰이 듣고 있던 음악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올 때 썸머가 나도 그 음악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그 음악이 스미스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스미스의 음악으로 둘이 처음 말을 섞게 되고 썸머가 나중에 퇴근할 때 톰이 혼자 괜히 자기 스피커를 키워서 음악을 틀어서 나한테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하죠. 그때 음악도 스미스거든요. 500의 썸머의 스미스 음악부터 찾아 들어보시면 스미스 멜랑콜리 절정이시죠. 멜랑콜리 맞아요. 네. 싱스트릿을 언급하셔서 갑자기 네.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멜랑콜리처럼 어떤 감정이라는 건 사실 말로 하면 할수록 빈약해져요. 그 감정을 담고 있는 음악이나 그 감정이 담겨 있는 영화로 사실은 이게 멜랑콜리아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방금 이태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음악과 영화들로 로그인 벨지움에서 느낀 어떤 감정을 이어가셨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최근에 엔칸토 마법의 세계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영화에 대한 평을 아끼겠지만 영화 노래 가사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은 빛나는 게 아니다,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별은 샤이닝하는 게 아니라 버닝하고 있다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불타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이 로그인 벨지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탔던 흔적이 비행운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빛나지 않고 불타고 있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의 그 증거를 로그인 벨지움으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작가님이세요. 랩터 때 저희 그 FM 영화음악 출연하실 때 옆에서 뵙고 버티고 GV 때 한번 뵙고 나중에 랩터 GV를 제가 따로 배스탁 작가라는 사람이랑 어디 강동구청인가 어디에서 GV 할 때 단톡방에 들어오셨어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에 답해 주시고 했던 기억도 있어서 혼자 그 내적 친밀감을 갖고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GV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무척 좋았던 시간이고요. 제가 미리 이 말을 하는 건 마지막 인사는 이태호 감독님으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영화를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신 관객분들이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GV를 하신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제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로 그냥 이 순간과 현재 사는 사람이라서 GV 할 때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매번마다 GV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하고 잘 담아놓고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풀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 증인이 돼주시고 증명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공개까지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를린 화성공사 체육자 최고의 칼럼니스트 사랑해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내일도 만나고 싶어.